여기가 아니 공기가 답답해서 제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2차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차 논쟁은 독일입니다. 2차 논쟁은 지금 우리가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논쟁은 프랑스로 갈 것입니다. 독일의 이 내용으로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는 보았는데 그게 무명의 노르만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을 통해서 헨리 1세는 왕권이 교회권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명의 노르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저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 영국에 이제 일어나는 성지 수인권 논쟁을 우리가 존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동시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존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노첸조입니다. 이노첸조 3세는 로마 교황 가운데서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라고 봅니다. 교황이라고 봅니다. 교황 가운데서 막강한 권력을 주장했던 교황의 랭킹 1위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레고리오 7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이노첸조 3세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찾느냐면 지금 독일에서 일어나는 이 성지 수인권 논쟁, 여기 그 첫 번째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군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성지 수인권 논쟁에 있었던 사람이 하인리히와 그레고리오 7세잖아요.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일으키지 못하고 그의 후임의 후임이었던 우르바노라 그러는데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운동을 1096년에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그레고리오 7세와 이노첸조 3세는 서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4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러니까 십자군 운동을 주도할 정도면 그 교황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존과 하인리히를 향하여서 도전장을 던질 정도면,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지만 요 이야기 마치고 나면 필립 2세가 되는데, 필립 4세, 참 죄송합니다. 4세와 보니파치오. 제가 이렇게 억지라도 쓰는 것은 이렇게 제가 쓰지 않으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이렇게 알지. 그냥 제가 말을 해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삼이야, 보니파치오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필립은 필립이지. 필리프는 또 뭐야? 좀 있으면 또 펠리페는 뭐고 필립은 뭐고 필리프는 뭐야?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이게 다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프랑스는 필리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펠리페라고 그러고
또 성경에는 빌립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국가마다 다르게 부르고, 헨리라는 여기 하이니히라고 제가 했지만 독일은 하이니히라고 하지만 또 영국에서는 헨리라고 그러고, 또 저기 어디야 프랑스에서는 앙리라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저는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과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른 인물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제롬과 히에로니무스도 다른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그때 당시 초기에 이제 미국 가서 교회사 배울 때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눈에 선해서, 제가 지금 혹시 그러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물론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75페이지에 가보면 이노첸조 3세의 별명이 있는데, 그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아주 대단한 사람. 이 말은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대리자래요. 이 대리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네. 이게 이노첸조 3세가 주장했던 호칭이에요. 내가 Vicar of Christ. 이 정도까지 나갈 정도면 모든 것의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등장했다. 이 정도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대단한 분이죠. 마블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죠. 영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마블보다 훨씬 더한 사람. 37세에 교황이 되었다. 아주 재밌는 사람이 37살 저도 지내봤지만 이거 참 어린 나이인데, 근데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보시면 아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6페이지에 교황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세속 권력이 성직 선출과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헨리 7세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정책은 호헨슈타우펜 왕조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다. 황제 하이니히 6세가 일찍 죽자 이노첸조 3세는 교황 제도를 든든히 하기 위해 하이니히 6세의 어린 아들 프리드리히 2세를 이용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렴청정보다는 이제 대리청정이겠죠. 어린아이를 황제로 만들어 놓고 지가 대신해서 권면자로서 이렇게 하세요, 왕이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4차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다. 4차 십자군 운동은 참 코미디죠. 4차부터가 이제 1차에서 3차, 4차부터 이제 9차까지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출발지가 1차에서 3차는 이제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 가요. 거기서 이제 밑으로 지금의 터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강으로 내려갔는데, 4차부터는 이 어디로 모이냐면 베네치아로 다 모여가지고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콘스탄티노폴리스 쪽으로 가니까 육로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경비가 되니까 배 타고 가겠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4차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니까 뱃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뱃삭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 짓이 뭐냐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들어가 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있는 그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십자군들이 가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거 듣고 나니까 이 이노체조 3세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화병으로 죽은 거죠.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려 했더만 어디 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왕이 떡대고 있으니 하면서 하다가 이제 죽어버리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하시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했으면 이 사람을 막강한 자라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죄부를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니지만 십자군 운동으로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맙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것만 또 하면 또 괜찮죠. 지금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될 정도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1215년에 4차 라테난 종교, 굉장히 중요한 종교회입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데 1215년 4차 라테난 종교에서 화채설, 그리고 이단 척결, 그러니까 이단 척결, 말은 아주 제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실제는 이단 사냥이죠.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교황의 지상권. 여기서 고해성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215년에 4차 라테난 종교회의는 중세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입니다. 이때에 지금의 로만 가톨릭의 7가지의 그 성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5가지 성례가 이때에 쑥 하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7가지 우리는 2가지잖아요. 그들 7가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볼 때 아마 해가지고 넘어질만 해요. 이런 것을 다 했으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이 결과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마그나 카르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그나 카르타. 우리말로는 대헌장이죠. 이것을 이 사람이 받아낼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이노첸트가 아니고 존 왕을 서명해. 뭘 서명할까요? 매년 세금을 내한테 바쳐. 그렇죠. 존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리고 세금 네 마음대로 못 걷어. 이제부터 세금 거두려면은 그게 당시에 이제 군주들이 이제 이노첸트를 많이 지원했는데 군주들에게 합의를 봐. 그게 의회죠. 지금의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귀족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상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원이 있는데 하원은 이제 국민들이 뽑는 것이죠. 그는 나중에 이제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고 상임 지금의 시니어, 그 세네토라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조금 개조해 가지고 국민들이 뽑는 사람, 그리고 이제 비례 대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윈, 그러니까 세네이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들이 주가 50개 주니까 50명에서 2사람씩 뽑아내죠. 그것이 이제 위에 앉혀놓고 지금 이제 이때 같으면 귀족이죠. 그리고 이제 카운티마다 카운티 그 안에 이제 주 밑에 이제 스테이트 밑에 카운티가 있으니까 카운티의 사람들 한 명씩 쫙 뽑아내죠. 그 사람들이 한 300몇 명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상정을 하면은 세네이더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하고 대통령이 땅땅땅.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의 기초를 이게 마그나 카르타에서 기운을 찾거든요. 그래서 의회 정치의 기초다. 그것을 쓰라고 할 정도니까 이노체조 3세가 저 사람이 노래를 제가 걸려서 넘어질만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7페이지 가보면
이노첸초 3세의 업적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 왕 존 락랜드와 성직 수임권 논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 논쟁을 가리켜 보통 2차 논쟁이라고 부른다. 존은 영국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 락랜드라고 했는데 영어로 락랜드가 뭡니까? 축소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로빈 훗이라는 소설도 만들어졌고 아이반호라고 하는 그 소설도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연산군에 해당되어 줄 수 있는, 물론 좀 성격은 다르지만 악명 높은 왕의 랭킹 1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존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헨리 2세의 그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 여종을 지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따뜻하게 하라고 해놨더만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제 아내를 주세요 이래서 솔로몬이 그 형을 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형이 죽는 그것처럼 똑같은 그런 짓을 이 존이 해요. 존이라는 이름 갖고 공부해 보면은 너무 재밌는, 참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제 모든 실수와 잘못과 추악한 것을 이 친구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연산군이다 이렇게 제가 말할 정도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러니까 악당으로서 흥미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빈 훗에 보면은 꼭 악한 나오는 그 사람일 정도입니다. 아주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 논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제는 캔터베리의 대감독의 월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존은 자기 아버지 헨리 2세, 우리 아까 봤지만 헨리 2세,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죠.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가 행했던, 안셀무스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기가 왕을 캔터베리 대감독 임명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캔터베리의 지역의 감독들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레저널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존 그레이를 뽑았는데 안 됩니다. 레저널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노첸조 3세는 누구를 인정했느냐? 감독들이 뽑았던 레저널드를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존이 그 말 안 되죠. 왜 교황 당신이 말이에요, 내가 임명한 사람 말고 감독 임명한 사람을 당신이 인준하느냐고. 그리고 이노첸조 3세가 요것 봐라 이게. 이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노첸초 3세가 존 데 그레이와 레널드 모두를 거절하고 자기의 신복 랭던을 대감독으로 임명해요. 보세요. 아니, 감독이 임명한 것을 지가 임명해놓고도 다 없애버리고 지가 이제 지 마음에 드는 랭던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앉혀버려요. 막강한 사람이죠. 그러자 존이 교황의 임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으로 오려고 하는 랭던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이노첸초는 존 왕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화가 난 이노첸초는 1208년 영국에 파문장을 내린다. 파문장을 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문을 내렸다는 말은 이제 출교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온 영국 전역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왜 예배 안 봅니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처럼 교황이 예배 드리지 말아서 못 드립니다. 황당하지요, 국민들은. 존은 왜 그렇게 교황한테 밑비었는가요? 이러저러 했다. 존 왕 좀
안 되겠어. 야, 이제 사건이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군주들이 이제 부룩부룩 하는 거죠.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왕 빨리 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5년간을 버텼다. 이 고집도 아마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진짜 센 것 같아. 존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존 왕이 자신을 지지하는 감독들과 교황을 지지하는 감독들을 차별했다. 그들이 불법으로 데리고 있는 첩들을 검거하고 벌금을 내렸다. 실제로 이런 왕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리파치오 8세와 이제 사건이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교황들은 독신제도 실컷 주장해놓고 저거들은 다 첩들이고 있었거든요. 이러니 왕들이 볼 때 뭐라 하겠어요? 저게 성직자야 저게? 아니 우리가 첩을 두고 있으면은 잘못된다고 하면서 저것들은 다 첩들이고 있는 거예요. 애는 다 놓고 있고, 그리고 제 아들한테 감독 주고, 이런 못된 짓을 감독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사제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초스가 쓴 캔터베리의 대감 이야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그 무지함, 추악함, 추잡함,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뭐 독신제도요. 걔는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누가 저런 걸 믿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고.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당신이나 제대로 해라. 에? 당신이나 제대로 첩을 두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첩을 두는데. 그리고 말은 맞잖아요. 독신이다 나는. 아내 없어. 이런 사태를 잘 알고 있던 이노첸조 3세는 1209년 프랑스 왕 루이 8세에게 영국을 공격해라고 또 해버립니다. 앞서는 우리가 그 윌리엄 1세가 알렉산드로 2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노르만 정복을 하거든요. 1066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의 합법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그래서 교황이 가라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정교 유착이 철저하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루이 8세에게 가가지고 영국을 프랑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프랑스는 좋죠. 자, 프랑스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서부에 있는 웨일즈와 아일랜드까지 부축해서 야, 저 영국 쳐들어가라. 이렇게 되니까 존 왕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다. 사절단을 보내 왕관을 빼앗고 5일이 지난 후에 존 왕을 교회의 종이라 하면서 사절단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왕관을 씌웠다. 그러면서 마그나 카르타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 마그나 카르타가 작성이 되고 이제 존 왕은 이노첸조 3세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 읽기 전에 무명의 노르만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를 좀 배경을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이노첸조 3세가 있을 때가 4차고 5차가 일어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죠. 이제 그 시대라면 프랑스에 일어나는 사건은 4차, 5차, 6차, 7차, 8차. 7차, 8차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8차, 9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루이 9세입니다. 루이 9세가 이 필리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조부입니다. 조부. 나중에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십자군 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랑스에서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비용을 200년까지 하는 거예요. 2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96년부터 해서 1270년까지 가니까 이 1270년에 루이 9세가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은 우르반 2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루이 9세가 죽으면서 끝나는 건데, 그러니 영국의 재정은 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그래서 필리프 4세가 생각할 때는 이 이탈리아잖아요. 결국 보니파치오 교황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가 있는 거니까 국가에서 어떤 것도 반출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 차단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년이 되어 가지고 보니파치오 8세가 자, 다 모든 세계에 있는 감독들과 추기경들은 다 오라 이러는데 루이 4세가 딱 차단시켜 버리죠. 차단시키는 이유가 뭐냐? 헌금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보니파치오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번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3차 십자군 운동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14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200년 동안 유럽, 200년이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거의 200년이고 뭐 180년 정도 되죠. 십자군 운동이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자 세속 권력은 망상의 추진력을 국수주의로 대체하게.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계사에서도 내셔널리즘이 중세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영주와 봉건사이기 때문에 공작 중심으로, 공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아들들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백작들을 거느리면서 하는 그런 지역의 왕들이었어요. 마치 그 주나라, 중국 같으면 주나라 시기에 여러 공국의 그 왕들을 두잖아요. 그것처럼 황제가 있고 난 다음에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군주들이 이제 밑에 이제 조절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네이션이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개념은 없는, 그냥 킹덤은 있어도 네이션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십자군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이 결집력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동방과 서방에 이제 오고 가다 보니까 이게 물물교환이 되면서 커머셜리즘, 이제 이 상업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길에 위험이 있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교황이 하느님 주여 오늘 파도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누가 필요하느냐?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상업주의, 한쪽에서는 국수주의, 이 두 개가 생성되면서 교황 도움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 장사하려면 왕이 필요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가는 이제 중세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을 이 황제는 교황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태후도 마찬가지였고, 청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아직도 망상을, 총 앞에 활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망상이 이제 빚어진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 권력은 지지 기반을 잃게 된다. 교회 권력은 지지 기반을 잃는다. 당연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리즘이 등장했기 때문에 상업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계층이 형성하잖아요. 그게 부르조아의 이 계층이 생기면서 이 돈으로 용병을 사서 권력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과
경제권을 갖고 있는 상업주의를 주도하는 이 그 경제인들과 결탁. 과거에는 정교유착이 아니라 이제는 정교유착에서 정경유착으로 바뀌어지는 이 사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계획을 부르짖으며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수도회가 세기마다 일어났지만 요것은 나중에 이제 요거 마치면 제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왼팔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났지만 한 세대도 가지 못하고 처음 정신을 잃고 부패합니다. 결국 교황 제도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3차 성지 수인권 논쟁은 한마디로 시대를 간파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로마 교황 보니파치오 8세와 탐욕의 눈이 먼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간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1차는 독일, 2차는 영국, 3차는 프랑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꽃미남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프 4세가 꽃미남이래요. 그 꽃미남이라는 게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꽃미남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킹 후예가 아닐까. 피부가 희다면 일단 바이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얼굴이 밝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붉으스름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루이 9세가 죽음으로, 아까 제가 1270년에 죽는다 했는데 이제 십자군 운동이 끝난 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아버지도 죽어요. 필리프 3세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모친을 여의고 그리고 형님 루이마저도 세상을 떠나면서 왕권 쟁탈전에서 고전하다가 결국은 그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17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작이면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1세는 필리프 4세의 충복이었는데 1291년 마지막 십자군들이 팔레스타인의 최후의 보루였던 아크레 요새를 몰락시키면서 국가들 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런 가운데 에드워드 1세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끊고 영토 전쟁에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필리프 4세는 1303년 자신의 딸 에드워드 1세의 아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러다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보시면 필리프 4세가 딸 이사벨을 에드워드 1세의 아들 에드워드 2세와 결혼시킨대. 여기 이사벨이 누구냐면은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여자 기억나세요? 프랑스 여인의 아주 미인이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는 그 끝까지 악당으로 있는 이 친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친구가 악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윌리엄 warlis를 죽이라고 명령도 내리지만 결혼하기 전에 그 여성을 영국 장교에게 먼저 인사를 시켜야 한다. 뭐 이런 법까지 내릴 정도로 아주 악랄한 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에드워드 2세와 결혼시키면 되어지는 것이 이야기가 브레이브 하트의 영화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아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영화 내용이 막 보면 저는 재밌거든요. 영화가 저런 내용이구나. 저게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제자들은 같이 영화 보러 가면 하품 쫙쫙 하면서 뭔 재미로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나는 재밌다. 자, 영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필리프 4세는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시키고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적 적자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96년 로마 교황 보니파치오 8세는 클레리치스 라이코스라는 교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황의 인준 없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필리프 4세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에드워드 1세,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브레이브 하트의 그 악당은 이제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필리포 4세는 그걸에 대하여 이제 맞받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황으로서는 저게 나를 도전해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설득을 먼저 들어갔고, 설득에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내리냐면 182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우남상탐, 아주 유명한 교서를 내립니다. 제가 아마 11월 21일이나 2일 되면 여기 지금 11월 달에 교서를 내렸다 했죠. 이 우남상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늘의 교회사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아마 우남상탐을 자세하게 들으면 좋겠고, 우남상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거룩함, 우남이라는 하나라는 말이고 쌍탐이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쓰면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그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밑에 와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말했던 무명의 노르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거부하면 출교시키겠다. 그래서 필리포 4세를 출교시켜 버려요. 그게 183페이지 첫째 줄에 딱 출교시켜 버리죠. 그러자 또 필립 4세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 할아버지가 실성을 했나? 이렇게 하면서 필리포 4세는 5명의 대감독, 21명의 감독과 함께 보네파치오에 대한 29가지 고소장을 작성한다. 이단, 간통, 성직매매, 사치, 부도덕, 오상숭배, 마술, 별의별 죄들을 다 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 나에게 출교를 내려 누가 그거 믿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쳐버린 거죠. 정말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는 듯한 느낌. 아마 정말 재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네파치오 8세가 이 고소장에 대한 반응도 하기 전에 그 편지를 보고 이게 부들부들 떨었겠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부들부들 떠는데 9월 달에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여기 이제 기욤 더 노가레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밤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쉬고 있는 그 성에 포위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포위했으면 됐다. 왜냐면 그레고리 1세는 그레고리 7세는 그랬잖아요. 그 감옥이 아니라 성에 살레르몬과 거기에 성에 갇히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는데, 보니파치오도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다 포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는 바람에 군인들이 철수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9월 13일 날 로마 교황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게 화병이 도져가지고, 그리고리오 7세도 그랬거든요. 화병이 도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노체조 3세도 화병이 도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보니파치오 8세도 화병이 일어나가 죽어버리고. 어느 정도 하시지 그냥. 너무 많이 자수신 것 같아. 제가 보면 여러분 뭐 안 웃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읽고 제가 요약하는 저로서는요, 정말 재밌다. 이렇게 죽을 바에서 뭘 저렇게 장난들을 그렇게 치냐? 어차피 가다가 뇌졸중으로 죽을 걸 저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냐? 이런 그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직면하게 돼요. 욕심 그만 부려라. 욕심 많이 부르면 그냥 졸지에 가는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어르신네들의 말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하자. 이런 건데. 이제 이것만 하고 필립 4세가 끝나면 좋아요. 이제 필립 4세가 이제 보니파치오 8세를 화병을 하기가 죽겠잖아요.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필립 4세가 그거로 끝날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필요가 없죠. 두 가지를 이제 실체하는데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요. 그죠?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어떤 것이 이제 이 사람이 해결책을 냈느냐면은 군사 수도회, 보통 우리가 영어로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데 군사 수도회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수도사 이야기할 때 길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군사 수도회들이 당시에 프랑스 땅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 장악했냐면 이제 이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군사 수도회가 1099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099년에 이 군사 수도회 템플 기사단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99년에 군사 수도회를 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기나 길게 이제 육로로든지 배로든지 이제 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투르크족들이 많고 산적들이 많고 해적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수도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지켜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남거든요. 이 사람들 나폴레옹 시대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이게 몰타라는 섬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금의 그 터키의 원조였던 오스만 투르크족하고 싸웁니다. 마지막까지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앞으로 600년을 더 견딜 정도의 그 로열티라는 것은 보통 이 결속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군사 수도회들이 그 200년 동안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남긴 그 재산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요. 기증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었던 이 소득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소작농을 만들고 이자를 받아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에 뱅크라는 게 없었어요. 군사 수도회가 그 사이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이런 일까지 군사 수도회. 아니 200년을 지나면 여러분 그 정도 타락할 만한 하지 않아요? 어느 단체가 어느 나라가 200년을 지속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단체가 200년을 지속하는 교회도 없고요. 어느 종교단체가 200년을 가나요? 그건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용감하고 로열티가 있는 건 인정하더라도 자, 이들이 돈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필립 4세가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래서 1307년 10월 13일 밤에 군사 수도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군사 수도의 수장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다 뺏어내려고. 그래서 이단이 혐의를 붙여 보니파치오에게 29개의 그 죄목을 붙이는 것처럼 이 군사 수도의 템플 기사단의 죄를 물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다 장악을 해요. 제가 이거 이제 논문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상당히 흥미가 있는 사건이구나. 지금 불탔습니다만은 그 프랑스에 가보면 노틀댐이 있잖아요. 지금 불탄 지가 한 4년 됐죠. 2016년에 이제 불이 이제 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이 노틀댐에 1년에 한 번씩 그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그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전시해요. 이게 다 가짜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 구경시켜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 면류관 한 번
키스하려고. 여러분, 진짜 사기도 이런 사기가 있습니까? 그 가시나무가 아직까지 무엇으로 만들었기에 그게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1년마다 저 세워진 지가 한 1000몇백 년이 됐죠. 노틀댐이. 예. 그 노틀댐이 그 교회에 이렇게 이 가심 연료관을 이렇게 들고 오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군사 수도입니다. 잘 보시면 하얀 가운에다가 빨간 십자가 딱 긋고 칼 차고 딱 보호합니다. 보면 내가 웃어가지고 저 코미디를 아이고 주여. 진짜 바비 인형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 그걸 또 보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요. 그게 막 입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웁니다. 막 거기서 오해를 하고. 여러분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까만 옷에다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구호 기사단이라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들이 끝까지 뭐 성배를 보존하고 뭐 예수님의 그 멸류관을 보존했다 이런 전설들이 있으니까 그걸 흉내 내려고 또 이렇게 칼떡 차고 이제 또박또박 걸어옵니다. 오늘 한번 나중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가시면류관 어디서 끊고 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주님이 서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가시면류관 하면 울고 그럽니다. 또 1년에 한 번 예수님 그 덮었던 세마포도 전시하거든요. 토리노에서. 그것도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거 구경하라. 주여.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지, 한 3년 전에 그 반포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우리 교당 큰 교회에서 창 하나 들고 나와져 가지고 이게 뭐 아프리카에서 받은 무슨 순교할 때 누가 창에 찔린 창입니다 여러분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줘요 막 이제 그런 장난들을 쳐요 사람들이. 지금도 옆구리에 창이 찔린 창이다 하고 십자군 운동 때 사제가 그 장난을 치거든요. 똑같은 거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 조각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로만 가톨릭의 허세입니다. 섭섭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1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래서 이제 13일이 만들어졌다. 여러분께서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비뇽. 이거에 이제 분이 안 끝나는 거죠. 왜 안 끝나느냐 하면 군사 수도에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재산을 뺏어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붙잡아가지고 아비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보니파치오 8세에 의해서 베네딕토 11세, 최근에가 베네딕토 16세였죠. 선출되었다. 겨우 6개월 있다가 죽고만다. 12개월 동안 교황이 없었다. 1년 동안 교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 황당하죠.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토 5세가 이제 교황이 됩니다. 필립 4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클레멘토 5세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지 스스로 아비뇽으로 갑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로마 교황이 왜 교황청을 떠나서 아비뇽으로 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에 머물게 된다. 그 재밌는 것은 클리멘트 여기 보시면 클리멘트 5세가 가지요. 돌아오는 사람은 클리멘트 11세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클리멘트 아마 11세가 될 거예요. 이러니 상당히 흥미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왜 클레멘트가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기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교황청이 아비뇽에 머물렀고 이를 아비뇽 유수라고 한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200년 동안 금융업을 해왔던 성정기사당, 금융업, 이제 앞서 제가 말했죠, 뱅크가 처음으로 이제 이때 만들어집니다. 성정기사단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1291년 아크레 요새가 몰락하면서 기사단에 대한 후원이 약해지고 있었다. 필리프는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단으로 몰아간 재정을 빼앗기로 마음을 정한다. 여기 60명의 기사단을 체포하여 그리고 13일 날 15,000명의 기사단을 갑자기 검거하여 고문하고 허위로 진술을 받아 화형에 처하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충복이었던 클레멘트 5세가 이제 동원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필리프 4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 어떤 죄목입니까?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그냥 소문에 불과한 것 같아요. 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패망의 길로 이제 교황청도 옮겨져 갔으니 이제 로마 가톨릭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생겨졌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7페이지 가보면 둘째 줄에 13세기 말 1291년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십자군 요새에선 아크레 성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세속 권력을 향한 교회 권력의 강요가, 다시 말해서 정교 유착은 끝나고 그 다음에 옮겨져 가는 것이 정경 유착인데 그렇게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기둥이고 세 번째 기둥인 스콜라주의가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왜 스콜라주의가 아직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스콜라주의가 왜 무너지냐면 안셀무스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무명의 노르만 시대에 있었던 그때 상대방이 이제 헨리 1세와 그 다음에 안셀무스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려왔던 그 스콜라주의가 왜 무너지냐면,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플라톤의 철학에 의해서 신학이나 교부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런 그 차원인데,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이 동로마 제국도 멸망을 하면서 동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분열되면서, 서방교회에서 분열되면서 동방교회에 있던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서방으로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족과 같은 이러한 그 외부의 세력이 자꾸 그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살기 위해서 서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왔고, 학자들이 와서 로마에 와서 자기들이 믿던 그 신앙, 그 신학의 이야기죠. 신앙보다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새로운 학문이니까 따라가기 쉽겠죠.
그렇게 되면서 플라토주의에 입각하여 신학을 해석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대체가 되어지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콜라주의도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 이제 이거는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수도원 운동도 타락하고,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피겠지만, 두 번째 지금 십자군 운동도 필리포 4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쨌든 과정은 좀 있으면 우리가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의 주의에 의해서 입각되어졌던 교회의 그 이론적 기준이 되었던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무너져 버리고, 이제 교황제도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이제 중세시대는 몰락을 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진행하겠는데, 방금 제가 그 스콜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콜라주의의 핵심적인 게 스콜라주의의 이 바탕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본래는 교부신학,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신학은 어디에 근거해 있냐면 플라톤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 그 신앙을 표현하거나 변증을 하거나 변호하거나 그리고 글을 쓸 때는 플라톤주의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학을 풀어갔어요. 그러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는 잘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물론 이 철학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인간 중심이잖아요. 이거는 인간 중심이거든요. 이거는 신 중심이에요. 이게 성격이 달라요. 이게는요. 신 중심, 이건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플라톤, 중세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는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플라톤 철학인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그러면 지금은 근대죠? 근대에 와서는 다시 또 아리스토텔레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포물선을 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이 구조가 계몽운동인데요. 계몽운동의 철학적 구조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중심이 되어버렸을 때는 플라톤 철학.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전개했던 아구스티누스도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면서 그는 만이교에서부터 벗어났고 플라톤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가 고백록이나 신의 도성이나 이것을 펴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전적인 것은 아니고 영향을 받죠. 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쪽의 신학의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갔다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스콜라주의를 배제하고 그 철학의 기반을 플라토주의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어요. 이게 철학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근현대교회사에서 제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도 철학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가 보여요. 흥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철학을 학생들 보고 늘 제가 그러는데
철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 철학을 무시하면 신학이 방향을 잊어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철학에 대한 반동으로 신학이 자꾸 새로운 신학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있었기에 이런 철학이 나왔지, 어떤 철학이 있었기에 이런 신학이 나온 거야. 이런 이제 이 반동으로 신학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학을 이해하려면,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철학의 발전을 이렇게 계속 살펴야 이 답들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슐라마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34년에 이제 세상을 죽죠. 19세기 이제 초반에 이 사람이 죽는데, 이 사람이 자유신학을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칸트의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칸트의 철학을 가지면서 이 도덕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덕이 있기 위해서 덕행을 행하는 종교로 이 사람이 전락을 시켜 말지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다. 정말 무서운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아주 흥미있어. 그래서 스콜라주의를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하면서 이 사상이 무서운 전쟁이다. 저는 교회 안에 이 사상에, 왜 저 사람은 저 신앙생활을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요. 그건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이 그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성도들의 이 철학적 이 사고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정신적으로나 삶에서나 교회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내 가정도 그렇고, 성도의 하나의 신학적, 다시 말해서 철학적, 신앙의 철학이라고 합시다. 신앙적 철학의 정신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이거는 제가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녀들이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 다양하거든요. 지 똑똑하다고 다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똑똑한 맛에 저는 살거든요. 내가 뭐 잘한다. 제가 방금 또 좀 자랑하면서, 이게 뭐야 템플 기사다 연구 제가 했거든요. 제 스스로도 또 까불고 있는데 저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 여러분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제가 연구를 해서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이런 그 잘난 맛에 살죠, 제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말했던 그걸 듣겠어요? 아빠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빠 말이 그 신빙성이 별로 없던데 뭘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참 힘든 이 철학적 이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87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간에 마침내 1309년 로마 교황 클레멘트 5세가 프랑스 왕 필리포 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서 우리가 살폈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주를 두려워한 것도 문제지만,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대의 안위만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189페이지 이제 가보면 최초의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을 하고 마무리하면 아마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이걸 숙제로 남겨두고 6장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오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최초의 분열 1054년 이야기를 하면서 6장 7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작했던 콜로니 수도회의 개혁 운동을 살피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반영시켜 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시행하는 이런 모든 절차와 방법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전국 시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또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로서 하나님 어떻게 한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교회로 가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지 답을 찾고자 교회의 역사를 훑으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오니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함과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중세사 그 배경과 또한 사건과 인물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라던가 또